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요, 되게 오락가락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집값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대출을 풀어가지고 집값을 또 올리는 것 같더니 또 올리는 것 같으니까 또 금리를 올리고 뭐 DSR 규제를 하고 해가지고 대출을 또 안 해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이러죠. 다른 때보다도 정책의 방향 자체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문제다 아니면은 전 정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전 정권이 집값을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정권이 잡은 적도 없는데, 사실 정부의 스탠스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임금이 집값을 살 수 있는 수준만큼 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가 그때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자, 팬데믹 때 과열된 집값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규제책들을 마련을 했었죠. 물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도 같이 따라간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돼서 집값이 잡혀가는 것 같았어요. 집값이 하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죠? 전세 사기라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나머지 서민들이 사는 집값들은 그냥 완만하게 조금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강남 집값들은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서민들이 사는 뭐 그때 화곡동 뭐 이런 데가 위주로 일어났었죠. 이런 데가 전세 사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사기의 가장 좋은 대처법은 뭐냐?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대응 방법은 집값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는 그렇다 치고 이게 아파트까지 전세 사기 문제가 번지게 되면은 뭐 전 국민이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말이 전세 사기다, 말이 전세 사기다 하는 거지. 사람들은 막 전세 사기범에게 무슨 뭐야, 형벌을 세게 때려야 된다, 걔네들한테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말은 쉽지만 그 사람들한테 토해내서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데에서 굉장히 부자 청담동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강의하는, 뭐 강의라고 해야 되는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청담동 부자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딱 전세 사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빌라를 사면은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거고, 강남 아파트를 사면은 그냥 전세 사기범이 되지 않는 거고, 그냥 사실은 뭐 갭투자가 무슨 뭐 돈 없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도 많이 하고 해서, 그냥 전국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전세를 주는 사람의 대부분이 언제든지 전세 사기범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하락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거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옛날에 전세로 집값을 부양을 했잖아요. 한 번 일어난 거품을 꺼트리려면은 그 감내해야 되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전세를 또 없앨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명분도 좋아요. 계속 집값 사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책을 마련해라 했는데, 물론 그냥 그대로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다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 사기를 나라에서 다 떠안아 두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게 국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가 나타나서 어떻게든 막을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 놔뒀으면은 전국이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은행도 망하고 IMF보다 더 심한 일이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기다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올해 초인가 작년 말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명분으로 뭐 금리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도 있었고, 올해 초까지 실제로
집을 사거나 했었을 때 금리가 작년보다 한 1% 정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조금 살만한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그냥 올해 초에 집을 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집값이 조금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집값이 더 과열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출 규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책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면은 좋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건데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고 하면은 다시 전세 사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세 사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빌라를 뭐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지금 이 시기에 나라에서 왜 사주느냐? 그러니까 하방을 막겠다는 거죠. 하방을.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그러니까 저는 정권에 상관이 있다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이거를 잘했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근데 중국은 좀 각오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일이 올까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일본은 기본적인 체력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일본은 내수도 엄청나고 잃어버린 30년 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거기에서 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3, 4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중국을 다시 앞선다라는 건 어려운 거고 그냥 독일이랑 일본이랑 엎치락 뒤치락 정도 하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엄청 무시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도 크고 그 와중에도 국가 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리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부동산 대폭락이 와서 잃어버린 30년이 온다면은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요. 자, 일본이 우리가 지금 집값이 비싸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일본이 그러면은 부동산 폭등기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폭등했잖아요. 그때 인터뷰들을 보니까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못합니다. 막 이런 인터뷰는 있음에도 출산율은 똑같았어요. 출산율은 그냥 뭐 1.3, 1.4 이 정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와서 막 경제가 대폭락했었을 때도 출산율은 그냥 1.3 정도였습니다. 네. 크게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뭔가가 터지기 전에 0.6을 지금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내수가 너무나 작아서 내수가 정말 안 좋은 나라고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자, 여기서 미국처럼 미국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져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거품들을 죽이고 가는 전략을 취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더 뻥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단단해졌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그렇게 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집값도 좀 폭락을 하고 폭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지고 했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은 그냥 점진적으로 집값이 아직도 계속 좀 약간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왜냐? 그 전에 거품을 걷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 거품을 계속 키워냈으면은 이번에 미국의 집값이 우리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일본은 1위하고 2위를 하는 경제 대국이고요. 기축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주 결단을 해가지고 미국은 서브프라임 2007, 2008년 그 금융위기를 했었을 때 2년이 걸렸었고 일본은 30년이 걸렸는데 과연 지금 10위권 밖에 있는 우리나라는 네, 제가 봐도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는 이게 부동산을 완전히 때려잡자. 완전히 때려잡으려면 방법이 있죠. 부동산 때려잡을 방법은 사실 우리나라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는 특히 집만 있고 막 20억, 30억짜리 집은 있는데 소득은 그거에 받쳐주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물로 내놓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대부분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주식도 없고 그냥 연금 나오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뭐 나오는 거 외에는 집만 있는데 집은 막 2, 30억짜리예요. 근데 돈은 자녀들이 더 많이 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내보낼 수 있냐면은 보유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아예 없고 우리나라는 조금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게 조금씩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실거주 1가구는 거의 비과세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은 가지고 있는데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샀을 때는 집이 없으니까 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격에 비례해서 그 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1억짜리를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5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을걸요. 네, 실거주 1주택에는 엄청나게 그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네,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어쨌든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보유세가 너무 낮죠. 그래서 주택에 보유세를 과세를 하고 하면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놓고 하겠죠. 물론 이 정책을 하면 반발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내 집을 뺏어가려고 한다. 왜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평생 없었는데 갑자기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미국식으로 하면 예, 집값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못해요. 실현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 20억에 내놓은 집을 20억에 내놓으면 팔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억에 못 팔고 전 국민의 자산이 뭐 절반으로 깎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떠하든지 부동산을 때려잡는 정책을 쓰고 그 기조를 몇 년 이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는 IMF 이상의 사태가 오는 거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아니면 미국처럼 2년밖에 안 걸릴지 모르는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집값은 유지를 하고 소득이 올라와서 점진적인 상향을 한다, 이 정도인 거죠. 어쩔 때는 올라가는 것 같다, 부양책이 나오나 하다가 어쩔 때는 떨어지는 것 같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 심리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때 되면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오히려 살만한데 이럴 때 조금씩 오르거나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열이거나 반대 성향을 띠게 되겠죠. 어쨌든 제가 한 얘기는 뭐 정부가 잘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부든지 스탠스 자체가 그냥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그 민주당 쪽 정부에서도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키려고 냈던 정책은 아닌데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할 거면은 그냥 딱 미국처럼 해놓고서 그냥 그대로 쭉 가던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리고 지금 뭐 50대 60대 그러니까 부동산들을 오래 봤었던 사람들은, 고수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집을 팔라는 찌그러니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기다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매물을 막 던져야 될 텐데 안 던져요. 왜? 기다리면은 정책이 또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정책을 계속 바꾼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유연한 식으로 뭐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값을 그냥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정부가 왜 그렇게 오락가락한 정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